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 북클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탄 샤란스키가 쓴 민주주의를 말한다입니다. 이 책은 부시 행정부에게 사상의 기초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노란색 화살표가 이 책의 저자이십니다. 부시 대통령과 다정하게 같이 찍은 사진이네요. 부시 대통령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그의 책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말한 바 있고, 한때는 터무니없는 이론으로 치부되었으나 현재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이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교과서라고도 불리우는 책이자 외교정책이 이 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부시 행정부에게 중요한 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지. 미리 답을 드리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3기 부시 행정부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부시 행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언론사는 다시 돌아왔다. 트럼프가 부시 행정부의 주요 관리들을 임명하다.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리 30명 이상을 임명함. 부시의 영향력이 최근 더 강화됨 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언론사는 대놓고 트럼프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 3기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테이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시 행정부 시절의 고위 관리들이 현재에도 고위직을 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론은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인권 이슈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안보에 직결되는 이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북한이 왜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1. 군사적 비대칭을 한 번에 만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2. 경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3. 이도 저도 아니라면 기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포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공포사회가 형성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대중의 분노심을 이용하여 선동을 통하여 내부의 상위 계급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포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회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몸은 감시, 도청, 비밀 경찰 등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다가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불만이 가중되다 보면 결국에는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포사회에도 대중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하게 되고, 진정한 체제 옹호자들, true believer를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외부의 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불만이 많은 국민들도 자기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면 일시적으로나마 true believer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외부의 적이라는 개념은 결국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단기적인 처방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일시적이어야 할 이러한 상황을 24시간 365일 억지로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평상시에는 집단 속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도 옆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집문을 제대로 닫았나 다시 한번 단속하게 되고, 도둑이 들었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까, 야구방망이라도 하나 문 앞에 놓아야 하지 않나 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집 앞에 총을 든 강도가 서 있고 집 안에 침입하려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소 사소한 것 가지고 매일같이 싸우던 부부도 부부싸움을 멈추게 되고,
칼이나 총 같은 무기를 항상 소지하고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긴장 상태가 24시간 365일 지속되다 보면 내가 소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사진들처럼 북한은 미국이라는 가상의 적과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24시간 365일 지속적으로 선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공포사회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란, 베네수엘라 등 공포사회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외부 이적을 필요로 합니다. 자유사회와 달리 공포사회에서는 전쟁은 항상 첫 번째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 발발 가능성은 급등하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최강의 무기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앞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있지도 않은 가상의 외부 이적을 만들어 트루 빌리버들을 만들어서 내부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북한의 인권 이슈가 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안보 이슈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사회와 북한으로 대표되는 공포사회에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의존을 하는가? 한국과 같은 자유사회에서는 리더가 국민에게 의존하여 정권을 유지합니다. 반면 북한과 같은 공포사회에서는 국민이 리더에게 의존함으로써 정권이 유지됩니다. 한국은 정권이 국민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상대하는 세계 다른 나라들은 결국 한국 국민들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물론 자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주변국들의 권리도 존중하겠죠. 반면 북한과 같은 공포사회는 정권이 국민에게 의존하지 않고 국민이 정권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세계 다른 나라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결과를 낳습니다. 물론 자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정권이 주변국들의 권리도 존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보았던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자유사회에서는 정권이 국민에게 의존하다 보니 전쟁을 싫어하는 국민의 희망과 염원을 반영하게 되고 전쟁에 대안이 있으면 무조건 전쟁을 피하려고 들게 됩니다. 그 예로 베트남 전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장기화가 되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제 공격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스스로 무장 해제까지 해버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 군사훈련 취소, 대전차 방어벽의 철거,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한 대중의 호응도 이런 것들이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포사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공포사회에서는 정권의 유지가 유일한 목표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즉, 북한 같은 공포사회가 다른 국가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싸움을 걸건 평화 제스처를 보내건 그 모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공포사회가 주변국들을 대하는 방식과 자국민을 대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은 당연히 주변국도 존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에서 술만 마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밖에서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에 대한 처우를 바꾸어야 그 정권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읽어보고 한 5년 후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매번 다른 교훈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애국당 북클럽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